네, 차례대로 축구회를 만드신 박희건 감독님, 안소요 배우님, 이강지 배우님 이렇게 모셨는데요. 감독님, 배우님들 인사와 소개 한 말씀씩 차례대로 해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축구계집을 연출한 박희원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끝까지 GV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계집에서 해수 역을 연기한 안소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다 보이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축구계집에서 혜수 누나의 동생 혜준 역을 연기한 이강지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국인데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시고 축구계집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영화 속과는 상당히 다른 또 강지 배우님의 매력을 느끼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잠깐 간단히 안내드리자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축구계집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이나 감상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계속 확인하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민망해하시나요? 저는 사실 최근에 본 한국 독립 영화들 중에서 말없이 하지만 굉장히 강한 악명을 지닌 작품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로 집요한 데뷔작을 최근에 본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더랬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감독님 데뷔작이신데도 불구하고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감독님의 노련한 연출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이 작품 보면서 좀 놀랐던 건 사실 굉장히 암담한 현실을 그리고 있는데도 굉장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비극을 영화가 정확하게 그려낸다면 오히려 작품은 생기를 띨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를 보면서 오랜만에 좀 다시금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객분들도 그런 점에서 특히 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께 배우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부분도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영화 초반에 관객이 이 영화에 가장 몰입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하면 감독님이 선택한 어떤 절제와 생략의 화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혜수라는 여성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고 굉장히 분주히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목적에 있는지 초반에는 관객이 미스터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화법을 취하셨는데요. 이렇게 무언가를 생략하고 미스터리 속에서 남겨둠으로써 하지만 본질에 다가가게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하면서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결정돼 있던 방식일지 아니면 또 촬영 과정에서 조금 더 그쪽으로 다가가신 경우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많이 노출됐고 그만큼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에 좀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초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토리의 기승전결이 제법 갖춰져 있었고 인물의 희노애락도 여타 영화만큼은 좀 이렇게 갖춰져 있던 상태였는데 점점 촬영부에 가까워질수록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계속 생략을 하게 됐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안소요 배우를 만나서 이제 안소요 배우하고 캐릭터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안소요 배우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더 미니멀하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배우를 만나서 배우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더 과감해질 수도 있었다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두 배우분은 혹시 어떠셨나요? 이제 감독님께서는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최종 만들어진 영화보다는
좀 더 인과관계나 감정이 조금 더 그래도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통의 스토리텔링 중심의 영화들에 비하면 그래도 여전히 미니멀한 편이 아니었을까 짐작이 들기는 하거든요. 배우로서는 상상의 여지도 많은 시나리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 작품 제안받으셨을 때 두 분은 이 축복의 집이라는 작품의 어떤 톤앤 매너에 대해서 어떤 좀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할까요? 제가 시나리오 처음 받았을 때는 이미 이제 그 수정을 다 해서 굉장히 미니멀한 원고였어요. 아주 얇았어요. 그리고 되게 여백도 많고 시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단정한 글이었고요. 상상할 여지가 많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해수의 표정에 대해서 다 무표정이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기도 했고 그래서 감독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감독이 가진 그런 연출 방향, 연출 의도에 공감이 갔고 그럴 바에는 정말로 괜히 뭐 타협하지 말고 원래 생각하신 대로 그렇게 쭉 밀고 나가시는 게 이 영화를 위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지지를 했죠. 그래서 그 시나리오랑 이 완성본 사이에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조금 더 그 방향으로 살짝 더 간 것 같아요. 네. 강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소유 누나랑은 좀 다른데요. 저는 제안을 받은 게 아니라 오디션을 봤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초조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오디션을 제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안을 받았을 때 뭐 그런 건 없었고 이제 선택을 좋게 해주셔서 받았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22살이었는데 그런 걸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거에 급급해가지고 뒤늦게 이제 여쭤보거나 해서 그런 거였구나. 계속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무마하려고 했지. 지금은 또 다를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도가 현격히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멋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것이 또 강지 배우님의 매력이기도 해서요. 다른 의미로 말하면 감독님께서는 또 되게 원석을 발견했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작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배우가 많은 대사를 소화하지도 않고 또 아주 표현적인 연기를 하는 작품도 아니어서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이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연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혹은 피사체로서의 매력 혹은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맥락에서 이 두 배우는 어떤 면에서 해수가 될 수 있겠다 또는 혜준이 될 수 있겠다고 느끼셨어요? 좀 전형적인 이미지는 물론 여타 감독님들도 그러겠지만 좀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형성이라는 것도 말이 쉽지 가난에 찌든 얼굴 그리고 그 이미지 그걸 피한다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이 때에 할 수 있는 친구들과 뭐 카페에서 수다를 떤다거나 소개팅을 나간다거나 그곳에 있어도 전혀 이질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좀 더 그 나이에 맞는 좀 20대의 바이브가 좀 있는 그 캐릭터로 그냥 이렇게 전형성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또 그 경계선에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모호하고 막막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너플레이스라는 작품을 보고 안소요라는 배우를 이제 처음 알게 됐죠. 그때도 어린 소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불안과 그 비극 속에서 정말로 하찮은 그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그 경계선에 있는 그 소녀를 연기하는 안소요 배우를 보고 저분이 해수를 좀 연기를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제안을 했고요. 또 이제 강지 배우 같은 경우는 왠지 모르게 그때 그 해준 역 오디션을 봤던 친구들이 평상시는 안 그랬을 텐데 너무 진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문을 해봤죠. 그냥 진지하게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해 주실 수 있느냐. 그래도 왜 그렇게 진지하게 들었는지. 그래서 강지 배우는 아까 이해도가 부족했다라고 말했던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에 맞게.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어요. 살짝만 덧붙여도 아, 네, 덧붙여주세요. 제가 약간 해명이 필요하실 기억이 나는데 막혔습니다. 정말 막혔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너무 막혀서 스스로도 이제 망했다 이거 약간 좀 땡깡 부려야겠다 해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해놓고 왜 더 못하지? 라는 그런 표정이셨거든요. 정말 놀라셔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운 좋게 어떤 부분적으로 누나를 닮은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캐스팅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하겠다고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첫 번째보다 못한 그런 엄청 경우셨거든요. 피동그래 하시더라고요. 세기만큼은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아까 안소연 배우님이 시나리오에서 이 해수의 목표점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버거운 나머지 너무 가득 차버린 나머지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의 스스로 뭔가 텅 비워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연출적인 생략과 절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또 지극히 현실적인 너무나 사실적인 묘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생각하면서 이 작품의 해수라는 캐릭터를 봤었는데요. 안소연 배우님이 해석하신 그렇게 무표정이라든가 어쩌면 배우로서 표현할 여지가 많지 않을 수도 있는 인물을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해석해 나가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배우로서는 개인적으로 이 해수라는 인물을 좀 소화하면서 시도해보고 싶다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배우님이 생각하신 해수라는 인물에 대하여 배우님의 해석이 좀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또 감독님과 뭐 얘기를 나눠봤을 때 그 무표정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중요한 연출 기조인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하도록 좀 내버려 두셨어요. 뭐 여기선 이런 감정이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주문을 그냥 완전히 저에게 좀 많이 자유를 많이 주셨어요. 무표정 안에서 자유롭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해진 울타리 안에서 온갖 상상을 하면서 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접근을 했고요. 도전하고 어쨌든 그 연출 기조 그 연출 방향에 맞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이 인물을 좀 전형적이고 납작하지 않게 좀 사실적으로 그리고 정말 있을 법한 인물로 좀 그려내면서 설득을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막 제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뭔가 중얼중얼.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작품이 2018년에 촬영한 작품이어서요. 코로나 시대와는 전혀 별개로 마스크를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았을 때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됐지만 또 그때로서는 캐릭터 해석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굳이 이제 마스크라는 어떤 소품을 사용하신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저도 이 마스크라는 소품이 배우의 얼굴에 더해지니까 그 눈빛의 절박함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더 집중도가 생긴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해수라는 캐릭터를 좀 돌아보면 엄마의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시체 검안서도 조작을 해야 하고 또 자신을 도와서 보험금 일부를 일종의 편취하려는 경찰과도 어울려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이 때 젊은 여성으로서는
아직 사회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여성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나 낯설고 버거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이 영화 속에서는 적어도 이 영화 속의 러닝타임에서 보이는 시간 동안만큼은 망설임 없이 굉장히 입을 안 다물고 묵묵히 처리해 나간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저돌성 혹은 이 추진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이전의 시간들을 더 고려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감독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뻔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또 사실은 굉장히 보통의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기도 하거든요. 배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몰입을 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해 나가는 인물에게 어떤 식으로 좀 밀착하려고 하셨는지 혹은 좀 공감을 하시는 지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말씀하셨듯이 그 영화상에서 리얼타임은 3일이죠. 그리고 3일을 뭐 어떠한 기술 없이 순차적인 서사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안소우 배우가 말했던 그 목표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주한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무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약속된 행위를 머릿속에서 수없이 시뮬레이션했고 계획했던 일들을 마쳐야 된다라는 그래서 감정이 타고들 순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족이 엄마, 해수, 혜준 곧 허물어질 집과 뭐 전쟁터로 비유하자면 부상당한 동료가 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부상당한 동료를 버려야 되는 순간이 있겠죠. 적들을 쫓아오고 다 같이 이렇게 전우회를 외치며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부상당한 동료를 버리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동료도 나를 버려라. 그래야지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죽음 자체가 어떤 식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가족이 공모를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은 죽기로 했는데 못 죽었고 당연히 혜주는 이게 말이 되느냐. 아까 말했지만 그냥 다 같이 죽자를 선택할 수도 있죠. 뭐 뉴스에서 보면 뭐 일가족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안소우 배우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 그리고 지하철 계단에서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혜수는 과연 전화를 했을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안소우 배우는 혜준일 것 같다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지하철에서 계단. 계단이 달랐는데 네. 계단에서는 엄마 그래요? 아닌가? 몰라요, 저도.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그 부분, 그 시나리오에 그 서술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도 모른다 누구한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그래서 오늘이 디데이였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엄마는 결국 그러면 이제 엄마하고 약속했고 이 계획했던 대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혜수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죽음에 어떻게 저렇게 무표정할 수 있지? 그리고 혜준 같은 경우도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이렇게 있는 게 그런 식의 가족의 공무. 그래서 혜수는 그걸 덤덤하게 그 3일을 그 과정을 이렇게 지켜가야 됐고 그리고 그 부분을 안소우 배우가 스토리적인 이해를 넘어서 그 캐릭터적으로도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걸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무표정 안에서의 여러 가지의 또 다른 각 단계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다양한 뉘앙스를 스스로가 좀 찾아서 표현하는 것 같아요. 혜수의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 같은 부분에서는 안소우 배우님이 좀 구체성을 더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탈색머리 이런 디테일들이 이 혜수의 상황 혹은 혜수가 처한 환경을 이해하는 데도 분명히 공기를 형성했다고 느꼈거든요. 아까 해주셨던 질문이랑 같이
같이 연결해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되게 뭔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되게 어렵기도 한 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 인물에 접근했느냐, 사실 그게 그냥 뭐랄까 어떻게 연기하느냐 이런 질문처럼 느껴져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냥 정말 많이 생각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촬영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을 보냈고 촬영장에 가서는 그냥 몸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담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연출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연출의 시선이 담담하고 연출이 택한 표정이 담당한 것이고 이 인물은 그 안에 많은 긴장과 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존재할 것이고 그거를 무표정이지만 옷이나 헤어스타일이나 손짓이나 몸 같은 것들로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헤어스타일 탈색도 제가 말씀드렸고 의상은 처음에 저는 원래 다른 거를 감독님한테 아이디어 드렸는데 감독님이 그 색깔은 그래도 회색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극이 진행될수록 상복으로 가면서 조금 더 짙은 검은색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색깔을 정해주셔서 거기에 맞게 또 그 안에서는 옷을 또 다시 골랐었죠. 해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해수 입장에서 보면 영화 속에서 처음에는 참 무정하기도 한 것이 해수를 굉장히 독하다고 여기는 동생이잖아요. 해수의 선택에 대해서 약간의 비난이나 일종의 두려움도 갖고 있는 인물로 초반에는 표현이 됐는데 또 그런 반응이 한편으로는 혜준이 갖고 있는 내면의 혼란이나 슬픔도 관객으로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반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의 반응, 가장 평범한 사람의 반응은 오히려 혜준 쪽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강지 배우님은 이 혜준이라는 인물을 연기하실 때 그 나이대 인물 혹은 그 나이대 인물이 할 법한 가장 보통의 반응 같은 걸 좀 고민해 보셨나요? 공감이 되시던가요? 저는 혜준 캐릭터가 그 양스럽고 반항아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분명히 있었을 좋았던 기억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모든 뭐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에 나오는 반항인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거에 많이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누나 말 안 듣는 동생으로 보여서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느낌을 주려고 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저는 머리 긁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답답하고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머리 긁는 거를 제가 실제로 그 PC방에서 그 고등학생 친구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됐나 봐요. 머리를 엄청 긁더라고요. 거기서 문득 생각이 나서 그거를 해보려고 한 건 아닌데 저도 생각하고 있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PC방에는 10대들을 관찰하려고 가셨던 걸까요? 아니면 아니 그냥 피파 하러 갔습니다. 피파 하러 갔는데 그렇게 보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관객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감독님께 이 작품을 만들게 된 특별한 계기나 출발이 있는지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감독님께서 한 다큐멘터리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또 이 작품을 구상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에서 감독님을 자극한 지점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이 작품의 첫 문을 여는 가이드로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제목일 거예요. 범한서의 비밀. 한 노인이 추락사로 장례식장에서 이제 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연습사가 사인은 추락사인데 목에 상흔을 보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그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교사를 한 그 가족범죄였는데
퇴직한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의사분들이 그 면허를 가지고 사체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검안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검안서와 사체를 비교하지 않고 경찰은 그냥 넘겨버리고,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죽음이 이 사회적인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묻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출발점은 훨씬 더 좀 장르적이고 이 해수라는 이 주인공을 더 난처하게 만드는 좀 더 스릴러에 훨씬 더 가까웠었죠. 그래서 초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출발을 했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좀 미니멀하게 생각해요. 이 작품의 소재나 주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처연하게, 처절하게 형사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집요함이 많지 약간 무감하게, 건조하게 작품을 마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감독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남매의 감정도 감정이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작품이 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장례 절차라는 것을 거쳐서 가난한 개인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 가족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는 작품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관객분 질문 중에 이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장례의 과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일단 한 사람의 죽음이 큰 파도가 이게 될 만한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됐고 어떤 이유로 아니고 이미 영화 시작부터 엄마는 죽어 있었고, 그럼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어떻게 사회 전산망에서 이렇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게 해수가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이 벌어지는 그 순차적인 그 시스템의 그 과정을 굳이 생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어떤 의미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예술적이지 않아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어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사람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미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고 사회적인 죽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 자체가 좀 끔찍한 말이긴 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저렇게 사라진다, 이 재밌는 장면을 저는 생략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저렇게까지 이걸 길게, 어떤 분들은 이게 고난과 빈곤의 포르노 같다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도 뭐 맞는 것 같고, 저는 죄송하지만 재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재밌다라는 말의 여러 가지 함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감독님의 표현 안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이 장례라는 일종의 시스템, 그 표준화된 그 죽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특히 나이 일로 겪게 되면 사실 누구나 한 번쯤 사유해 보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화이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 감독님이 표현하신 재밌다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물론 감독님께서는 좀 더 고약하게 영화적으로 재밌다는 말을 의미해 주신 것 같기도 하지만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 장례 시스템이라는 긴 이 영화의 묘사 안에 있어서 두 배우분이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두 남매가 계속 갈등하고 굉장히 이제 정말 현실 남매의 날 것 그대로의 어떤 갈등하는 순간들을 보여주다가도 그 결정적인 순간, 엄마의 시신을 입관하기 직전의 순간에 이렇게 좁은 그 방 안에 구석 모퉁이에 나란히 서서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긴 그 땅에 이제 맨손으로 엄마를 묻기까지 긴 절차 중에서 두 분은 연기하시면서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많이 이거는 저 따로 말씀도 드렸는데 누나한테 이제 혜수가
숨기는 표정을 계속 가지면서 혜수는 뭐 감정을 갖고 있었겠지만 처음으로 그 감정을 내비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이제 저한테 어디 갔다 왔냐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하는데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처음으로 누나가 그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그 촬영하면서 제가 그때 집중력도 약해졌고 그날따라 너무 안 좋았는데 누나의 그 첫 대사 한마디가 기분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고 슛이 다 끝나고 이제 멍해졌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또 배웠죠, 선생님한테.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요즘 좋아했던 장면은 땅을 왼손으로 파서 묻는데 마지막까지도 이제 혜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외면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망을 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혜준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현실에 부딪혀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사가 와도 누나를 깨우고 넘기고, 근데 마지막까지도 굳은 일은 혜수가 하고 저는 뭐 편안하게 망이나 보고 있고, 근데 그게 대조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요즘 좋은 장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저도 대답해도 될까요? 뭔가 감독님이 재밌다라고 말한 게 마음에 너무 걸려가지고 제가 변명을 하고 싶어요. 네. 연결해서 네, 방금 네, 하신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그 이제 엄마를 염하는 그 입관하는 장면이요. 정말로 연습사분들이 그 정말 염하는 곳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거든요. 그 배우분이 촬영을 하셨는데 우리 모두 그 공간에 들어서서 다 똑같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리허설 준비 단계부터 리허설하고 촬영 그리고 끝날 때까지 모두 이렇게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고, 그리고 리허설 때부터 촬영을 할 때까지 강지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뭔가 강지를 만날 때마다 항상 꾹꾹 억눌러 왔던 저의 마음에 막 파도가 치는 것 같은 그런 막 욱하는 심정과 가슴 아픈 심정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면에서 정말 저도 강지를 이렇게 손을 잡는데 둘 다 손이 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의지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연출적인 시선은 그거를 가까이 담고 그들의 눈물을 담고 오열하는 모습을 담는 그런 연출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렇게 담담하게 그려내는 연출을 택한 거는 이런 인물과 상황에 대한 저는 그 감독님의 존중, 조심스러운 존중이 이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앞선 표현에 대한 변명이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장례 절차 과정 중에 배우님께 인상 깊었던 순간에 대한 대답으로까지 절묘히 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제가 주로 지금까지는 이 영화에서 이 박주건 감독님께 찾을 수 있는 생략의 서스펜스, 그런 밀도 높은 그 장면을 조직하는 감독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위주로 이야기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히려 여타 영화라면 제거했을 만한, 생략했을 만한 장면들이 이 영화에 또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를테면 영화 초반부에 혜수가 노동하는 풍경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감독님이 인서트를 쓰시는 방식이 참 냉정하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득 들어차 있는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끊임없이 흐르는 수도관의 녹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코 생략하지 않고 보여주셨는데요. 뭘 보여주고 뭘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연출력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독님이 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비전, 일종의 이런 비전이 최초부터 좀 확고한 것이었는지, 혹은 현장의 공간이나 이런 곳에서 차근차근 좀 영감을 받아가신 경우였을지도 궁금했어요.
마지막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시나리오에 부술이 돼 있지만 저희가 어떤 세트를 짓거나 이제 그런 환경이 못 되다 보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 해수집이라든지 장례식장, 병원, 그다음에 화장터는 현장 답사를 가서 그 공간과 그 동선에 맞게끔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 부분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요. 원래 그 해수집에 4인용 식탁이 있다라는 설정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그 섭외가 된 그 집은 식탁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바뀐 부분이고요. 어떤 그 이런 농물이라든지 이런 그 인서트들은 처음부터 그 촬영 감독하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손을 따라가달라, 해수의 손을 따라가달라, 연습사의 손을 따라가달라, 형사의 손을 따라가달라. 이 영화에서 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 상황을 만드는 건 손이다. 그래서 어떤 장면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손을 따라가고 그 손이 따라가는 위치에 그 상황과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수업계의 고프로가 얹혀져 있다는 느낌으로 가자. 왜 인물을 처음에는 이제 촬영 감독님은 이제 당연히 인물 위주의 이제 스토리를 이제 찍는 것에 이제 익숙하시니까 대부분이 인물과 너무 이렇게 밀착되는 지점에서 조금 이제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해수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해수가 마주한 상황들이 주인공이다. 각각의 상황들이 주인공이니 그 상황을 찍어달라. 해수를 찍지 말아라. 그리고 그 상황은 억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손을 따라가자 우리가. 그래서 아마 인상 깊게 보셨던 그런 부분들도 굳이 그 컷을 이렇게 넣으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잡혔다. 그 손을 따라가다 보니 그 손이 놓여져 있는 아주 구체적인 풍경도 자연스럽게 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맥락에서 저는 해수의 손이 불러낸 광경들도 하나같이 다 강렬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연습사의 손이라는 이제 개념을 감독님이 생각하시면서 극 중에서 이제 엄마의 시신 위에 마지막으로 분장을 하잖아요. 마지막 과정에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 문화가 어느 정도 기이하다 또는 굉장히 슬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 남매가 이를테면 아주 값비싼 장례를 치르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졸속으로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 마지막에 그 분장을 하는 손길도 굉장히 거칠고 조악하다는 느낌을 장면에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없는 디테일들이 이 영화가 건조하지만 관객은 결국 가슴 아프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을 만들어낸 결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인지 관객분들이 남겨주신 질문도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암흑과 공장기계 소리뿐인 오프닝, 또 걸음소리와 호흡 소리뿐인 클로징, 음악이 없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오프닝과 클로징의 사운드, 감독님께서는 또 어떤 연출적인 바람을 갖고 계셨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시작부터 음악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겠다라는 포부보다 이건 하지 말자가 조금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떤 제약이나 우리한테 그 마이너스 요인을 가지고 촬영에 임한다라는 것보다 이걸 우리 강점으로 만들자.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을 사용하지 말자였고 구분이 안 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의 빛은 필요하지만 인공적인 조명을 우리는 쓰지 말자. 그게 이제 원칙이었고 인위적인 컷을 분할하지 말자. 라는 게 또 세 번째 원칙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배우분들에게 이제 맡겼었던 그리고 질문이 거죠. 네, 오프닝과 엔딩에서의 연출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찍고 싶죠. 그런 고된 노동을.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촬영하지 못했고요. 근데 아까 그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인상적인데 그 부분은 차마 생각을 못했어요. 안소영 배우가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니 그의 눈동자가 훨씬 더 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더 많은 디테일들과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그거랑 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안부에 강렬한 기계음 그리고 뒷부분에 그 발자국 소리와 호흡 그리고 그 기계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수의 그 모든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엄마씩이나 되는 사람의 죽음이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 근데 그 죽음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물론 범죄죠. 그 공무지만 그에게는 기계를 돌리고 불판을 닦고 하는 노동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일종의 그런 느낌 때문에 그 사운드를 뭐 억지로 저희가 그 현장 사운드를 이렇게 부풀린 것은 아니지만 음악이 들어갈 틈도 자연스럽게 없었고요. 굉장히 큰 상실 앞에서도 감정을 곱씹기 이전에 일단 노동해야 하는 인물의 상태에 대해서도 방금 함께 이야기해 주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안소영 배우님께 질문도 있습니다. 혜수가 남동생을 대할 때의 대사톤과 보험사는 형사를 대할 때의 대사톤이 현저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톤을 어떻게 다르게 염두하면서 연기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어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달라서 어떤 상황에 따른 혜수의 굉장히 분열적인 감정을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의도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사를 미리 톤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산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 이제 상황적으로 충실하게 하려고 한 건데요. 이 인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어떤 정말 내 편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지만 유일한 그러니까 혜준이만 동생만 유일한 내 사람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방어적인 그런 인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와서 작품 바깥의 이야기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축복의 집이라는 작품을 제안받고 촬영하고 또 지금 긴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개봉하시기까지 저는 두 배우님께서 이 축복의 집이라는 작품을 관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남다른 의미를 갖고 계실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안소영 배우님은 이제 이너플레이스라는 작품 이후로 벌써 거의 8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배우로서 첫 발을 떼고 도약하는 그 시기에 커리어적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또 관통하면서 이 축복의 집이라는 쉽지 않은 작품을 만나서 마무리하기까지 배우님께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모멘텀이었던 작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의미를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혜준을 연기한 이강지 배우님께도 좀 첫 발을 떼는 시기에 이 작품을 만나서 또 혜준이라는 쉽지 않은 인물을 연기한 점에 대해서 나름 굉장히 도전적이었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집 두 분께 어떤 작품인지 소회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벌써 8년이 흘렀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개봉은 독립 영화들이 이제 많이 그렇지만 크게 기대는 못했어요. 근데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바로바로 이렇게 관객분들의 또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저도 이 영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자아 비판도 하게 되고 하면서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냥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늘 그렇지만 뭔가 두려움에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작품을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했었는데 역시 지나고 보니까 할까 말까 할 때는 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강지 배우님은 이 작품 하면서 소요 배우님과 감독님을 많이 닮고 싶었다는 말씀 아까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많이 닮아가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잠시만요. 미안해. 아닙니다. 저는 이 작품이 저한테는 너무 그냥 감사한 작품이어서 감사하고 죄송한 작품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정말 한 순간을 꼽자면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를 꼽자면은 평생을 가도 이 작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대하는 태도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두 분께서 너무 알려줄 게 하고 알려준 게 아니라 그냥 흐르듯이 알려주셨고 저는 그거를 그래서 두 분을 닮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일부러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자리에서 두 분처럼 멋있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써가며 이렇게 유식해 보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안 유식한데. 요즘 들어 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문득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어리버리한 게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두 분은 선망의 대상으로만 남기고 이제 흉내내는 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한 작품이기만 하다. 감사하고 죄송하다 라고 하겠습니다. 죄송함은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전에 감기라는 영화의 각색을 하셨을 만큼 굉장히 또 오랫동안 영화판에서 작품을 준비해 오셨고 사실은 뭐 드러나지 않은 경력도 많으신 분인데요. 이 축복의 집이라는 이제 데뷔작을 제작을 하셨고 이제 개봉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이 감독님께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시기였는지 궁금하고 이 축복의 집을 마무리한 것이 감독님께는 굉장히 큰 과업을 마무리 지은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떠신지 요즘은 또 어떻게 차기작 작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안수 배우가 말했듯이 개봉까지는 바라고만 있었지 정말 좀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됐으면 좋겠다.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 그래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건 없다. 뭐 그런 건데 너무 지금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긴 시간을 준비를 하게 됐었죠. 뭐 축구의 집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관객들에게 좀 친절한 작품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최종 본 어쨌든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고 지금도 어떤 차기작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감독님들이 그러시죠. 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른 드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집이라는 역설적인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확고하게 정해두셨던 걸까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기 때문에 너무 직접적이라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첫 가제는 위크엔드였어요. 8년 전에 시나리오를 썼을 때 그리고 해수의 주말 이 정도의 그냥 가제만 이렇게 정해놓고 가다가 그 아는 지인이 축복의 집이라는 제목 어떠니? 라고 하고 프린트 받기 전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안세호 배우한테도 물어보고 이강지 배우한테도 물어보고 다른 분들한테 다 물어봤을 때 그 제목만은 하지 말아봐 축복의 집이어서 그냥 선택을 했어요. 정말로 그 제목에 대한 비호감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축복의 집? 종교 영화니? 이런 말도 당연히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는 묻지 마라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성의 없는 대답인 것 같은데 사실이기도 하고 그 좀 집이라는 단어가 좀 저한테는 필요했었는데 그렇다고 저는 이게 양가적인 단어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축복일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 야 비극의 집인데 어떻게 저걸 축복이라고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어적으로 느낄 수도 있으실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정말로 축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비극적인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지 배우님부터 마지막으로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이렇게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솔직한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실 거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매일매일 행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제목처럼 여러분들 집에 축복이 가득하게 아니 내용 말고요 제목 그대로 비극이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진정한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이렇게 주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감사했습니다.